얘야,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니? 이수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시장 한복판에 멈춰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그마치 11해 전 세상에 단 둘만 알던 그 노래를 낯선 아이가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기타는 어디서 난 거니? 이름이 뭐지? 아이가 든 낡은 통기타 헤드에 새겨진 자그마한 하트 모양의 흠집마저 11해 전수혁이 직접 강소라에게 선물한 바로 그 기타였다. 11살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낯선 아저씨를 올려다보았다. 이시연, 이요. 하미단가, 이시연. 아저씨는 누구세요? 수혁이 이 시장에 이끌리듯 오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강남 한복판, 그의 왕국인 음악기획사에서 또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다. 연 매출 300억 원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 업계에선 황금의 손으로 통하는 그였다. 허나 성공이 그에게 준 것은 비단 돈과 공허한 명예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공허함은 갈수록 선명해졌다.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밤마다 홀로 위스키를 삼키며 되묻던 질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불현듯 떠오른 기억의 편린을 이 시장까지 오게 된 것이다. 11해 전 이곳에서의 마지막 그날이 사진처럼 떠올랐다. 그때의 수혁은 30살,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뜨거웠던 청년. 그러나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미국으로 떠나겠어. 버클리에서 모든 걸 배우고 돌아올 거야. 소라에게 뱉었던 말이 선명히 맴돌았다. 당시 연인이었던 강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잡았었다. 정말 가야만 해? 우리 여기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수혁은 냉정했다. 아니, 냉정해야만 했다. 성공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사랑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넌 이해 못해. 난 꼭 성공해야겠어.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어. 현실로 돌아온 수혁은 시연의 대답을 기다렸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아니면 이싸 가느다란 희망과 거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티없이 맑았다. 엄마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를 자주 불러줬어요. 그 말에 수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을 타고 오르는 전율. 설마 아닐 거야. 설마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저기,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왜요? 아저씨, 저희 엄마 아세요? 그제야 수혁의 눈에 아이의 행색이 들어왔다. 해진 운동화, 여러 번 덧대 기운 옷가지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모자안, 동전 몇 개와 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이 아이는 돈을 벌고 있었다. 고작 11살인 시현이가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수혁의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자신은 고급 식당에서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을 태우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아이는 여기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있었다니. 어머, 또 나왔네. 우리 꼬마 가수. 옆 가게 아주머니가 흐뭇한 미소로 시현이를 보며 말을 건넸다. 어머, 오늘은 새로운 노래구나. 어디서 배웠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새 주변으로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는 어때? 좀 나아지셨니? 어떤 아저씨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드시고 계셔서. 시현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죠. 수혁은 아이를 더욱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웨이브진 머리칼과 선명한 눈매, 노래를 부를 때 짓는 그 표정마저도 묘하게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죠. 노래할 때 지그시 눈 감고 고개를 까딱이는 버릇. 11년 전 강소라에게도 꼭 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머님 연세가. 시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글쎄요. 근데 아저씨는 왜 자꾸 저희 엄마를 물으세요? 수혁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11년 전 이별 후 소라가 아이를 가졌던 걸까? 허나 자신은 까맣게 모른 채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겁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져 왔습니다. 지난 11년간 쌓아올린 성공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만일 시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소라가 홀로 이 아이를 전부 감당해왔다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심연에서부터 차오르는 죄의식이 온몸을 옥죄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시연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티 없이 맑은 눈이었죠. 자신을 염려하는 아이를 마주하니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수혁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 들었고 지폐 몇 장을 모자에 넣어줬습니다. 고맙다. 좋은 노래였어. 와,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시현이의 해맑은 미소에 수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돈에도 이리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이제껏 얼마나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실감했죠. 내일도 오실 건가요? 시현의 물음에 그는 가나는 날, 한고, 강고, 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올게. 시장을 떠나는 수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온갖 상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그렇다면 소라는 그간 어떻게 지내온 걸까? 차에 오른 뒤에도 한참 동안 시동을 켤 수가 없었죠. 룸미러 속 제 얼굴이 문득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공했다 믿어왔던 지난 11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모든 의미를 잃고 바래진 듯 했죠. 난 뭘 한 거지? 그의 읊조림이 차 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걸 모른 척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그러나 이미 마음속 답은 정해져 있었죠. 내일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리라 그는 다짐했습니다. 시현이란 아이와 감춰진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기에 그날 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이수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된 하루 끝에 바로 잠들었을 그였지만 오늘은 아니었죠. 눈을 감으면 시장에서 본 시현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침대에서 뒤척이던 그는 결국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습니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창 너머로 휘황찬란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불빛의 향연도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나의 아이일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 목을 넘어가며 입안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지난 11년간 제 선택들이 남긴 후회 같았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3년 3월, 아직 찬바람이 불던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수혁은 허름한 원룸에 갇혀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또 떨어졌어. 기획사 오디션에 낙방하고 돌아온 날, 강소라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족쇄처럼 느껴졌고 친구들은 벌써 하나둘씩 안정된 직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실망 어린 눈초리도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클리 음대 합격 통지서가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죠. 정말 가야 해. 소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던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30이 넘으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소라와 함께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성공을 향한 제 욕망이 더 거대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마주하면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내겐 음악이 먼저야.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원했습니다. 기다릴게. 몇 년이든 상관없이 기다릴게. 하지만 저는 더욱 모질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마. 그냥 나를 잊어. 그게 우리 둘을 위한 길이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깨끗이 끝내는 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의 무게가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버클리에서의 3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밤낮을 잇고 공부와 작업에만 매달렸죠. 졸업 후에는 LA의 한 유명 레이블에 들어가게 됐죠. 첫 몇 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미국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실력을 키웠고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소라를 떠올리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제 정말 다 잊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혼자가 될 때면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했죠. 특히 제가 만든 곡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던 사람은 언제나 소라였거든요. 5년 전 한국에 돌아온 건 더 큰 성공을 위해서였고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을 보며 한국이 더 큰 기회의 땅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음악 기획사를 차린 후 성공 가도를 질주했습니다. 해외에서 다진 경험과 인맥이 막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업계 최고 프로듀서로 우뚝 섰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낀 순간은 없었으니까요. 뭔가 빠진 것 같아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나 시끄러운 파티에서도 늘 그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삶이라는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었죠. 실은 한국에 돌아온 후 몇 차례 소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락처는 이미 바뀌었고 우리를 알던 지인들과도 소식이 끊긴 후였죠. 소셜미디어까지 뒤져보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단념했었죠. 11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혼자인 사람이 드물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몇 번의 선을 보기도 했지만 그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소라가 차지한 공간이 여전히 비워지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듯 선명해졌습니다. 시현이의 나이와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기타와 멜로디까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만일 시연이가 정말 제 아이라면 소라는 그 긴 세월을 얼마나 고되게 버텨왔을까요? 홀로 아이를 기르며 살아왔을 소라의 고단했을 삶이 눈앞에 그려지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구나. 뼈저린 자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쫓아 사랑을 등졌고 그 대가로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셈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죠. 진실의 무게가 어떻든 온전히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연이를 다시 만나야 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라도 만나야만 했습니다. 11년 전 제 이기심이 저지른 과오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스케줄 전부 취소하게. 아주 개인적이고 시급한 일이 생겼네. 평생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수혁에게 처음으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만큼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공허한 야망으로 번뜩이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는 거야.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굳게 맹세했습니다. 11년 전에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 시현이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소라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든 해답은 오늘 그 실마리가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수혁은 다시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에 니트 차림이었죠. 되도록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그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에 그렸던 수많은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또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혹여나 오늘 아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어제는 그저 우연한 마주침이었을 뿐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 장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기타 선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주하는 곡이 달랐지만 그 멜로디 역시 수혁의 심장에 박혀있는 노래였습니다. 저 곡 또한 11년 전 오직 소라만을 생각하며 만들었던 노래였으니까요.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곡이었죠. 그땐 미완성이었지만 지금은 온전한 하나의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에서는 미완성이었지만 시연이는 어제보다 한결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목소리 또한 더욱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죠. 구경하는 사람들도 어제보다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와, 오늘 노래 진짜 잘한다. 지나가던 대학생이 감탄하며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수혁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시현이는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 어제 그 아저씨 진짜 또 오셨네요. 약속했으니까. 방금 부른 건 어떤 노래야? 엄마가 만드신 노래예요. 아직 이름은 없지만요. 시현이가 기타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11년 전 소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수혁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어머니께서 노래를 만드시는구나. 네, 우리 엄마 정말 잘 만들어요. 예쁜 노래, 슬픈 노래, 신나는 노래, 전부 다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현일 보니 소라가 아직 음악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시니?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수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세요. 요즘 들어 부쩍 아프시고요. 시연이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졌다. 어린아이임에도 엄마의 상태를 뚜렷하게 알고 있는 듯 했다. 많이 편찮으신 거니? 병원에서 비싼 약을 타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고작 11살인 시연이가 엄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하다니. 그 사실에 수혁의 가슴이 미어졌다. 참 대견한 아이죠. 옆에서 붕어빵을 팔던 아저씨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에요. 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희귀병이라는데 치료비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 상인의 말을 통해 수혁은 좀 더 구체적인 이세가 사정을 엿들을 수 있었다. 매일 저렇게 노래하는 걸 보면 마음이 영 안 좋아요. 저희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건네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고맙다며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유독 강했던 소라의 성격이 스쳐 지나갔다. 11년이 흘러도 그 모습은 여전한가 보다. 하루에 보통 얼마나 버니? 수혁이 시연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글쎄요. 잘 벌면 10,000원이고 안 되면 3,000원쯤 벌어요. 비가 오면 아예 못 나오고요. 하루 10,000원. 그건 수혁의 점심값보다도 못한 돈이었다. 적은 액수였다. 대체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한다는 말인가? 혹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하시진 않니? 요즘은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세요. 아주 가끔 온라인으로 음악 수업을 주시긴 하는데 배우려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온라인 레슨이라니. 소라가 음악을 놓지 않았다는 선명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긴 턱없이 부족했을 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가수요. 엄마처럼 멋진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연이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병이 낫는 게 우선이에요. 엄마만 건강해지면 예전처럼 함께 노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고작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제 꿈보다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팠다. 그 순간 수혁은 11년 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성공하겠다며 소라를 등졌건만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히 공부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소라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엄마병이 뭐예요? 정확히 루푸스라고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려운 용어라서요. 루푸스,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치료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료비 부담이 큰 병이었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요. 효과 좋은 약을 계속 먹으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런데 약값이 너무 부담돼서 치료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시현이를 귀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오늘도 나왔네, 우리 예쁜이. 어머나, 오늘 새 옷을 입었네. 이거 어디서 난 거니? 교회에서 주셨어요. 시현이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낡아도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어요. 상인들이 저마다 돈을 조금씩 쥐어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모두가 시연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시연이가 돌아갈 채비를 하자 수혁은 그녀를 뒤따라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소라를 만나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것 같았습니다. 무려 11년 만의 만남이니 철저히 준비해야 했죠. 내일도 여기 올 거니? 네. 날씨가 좋으면 매일 나와요. 그래. 그럼 내일 다시 보자꾸나. 기타를 메고 멀어지는 시연의 뒷모습을 보며 수혁은 내일은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고심했어요. 시장을 떠나며 수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시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소라가 홀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걸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단, 그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아주 신중해야 했죠. 이번만큼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11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먼저 소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수혁은 더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연이가 나타나기 전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제까지는 충격과 혼란으로 주변을 제대로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에게 자연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현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책으로 매일같이 감리한 모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예요. 정말.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기도 하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리 고생하면서도 늘 환하게 웃거든요. 오후 2시쯤 시연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기타를 꺼내 준비하는 시연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쓰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저럴까? 시연이가 노래를 시작했지만 목소리에선 기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의 청아한 음색이 아닌 짙은 슬픔이 묻어났죠. 수혁은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시연이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 시연아.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 아저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어제 다른 분들 대화에서 우연히 들었어. 오늘 유독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아이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많이 편찮으셨어요. 박파나 이 비가가. 시현이의 목소리는 점차 기어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11살 아이가 짊어질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수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노래해서 돈을 꼭 벌어야 해요. 시연아, 잠깐만. 수혁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에겐 너무 큰 돈이었지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액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노래 듣고 싶어서 미리 내는 예약금이야. 오늘 하루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노래해 줄 수 있겠니? 어설픈 거짓말이었지만 시현이의 마음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었죠. 정말인가요? 이렇게나 많이요? 시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요. 괜찮다. 나도 음악하는 사람이거든. 좋은 노래에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싶은 법이거든. 수혁의 말에 시연이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엄마께 배운 노래를 전부 다요. 그 한마디에 수혁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노래라는 그 말이 유독 특별하게 들려왔거든요. 소라가 딸에게 남겨준 유일한 것이 음악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연이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속엔 자신이 만든 곡도 소라가 새로 지은 곡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자니 소라의 11년 세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노래는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만들어주신 거예요. 시연이가 부르는 자장가 같은 멜로디는 가사는 단순했지만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편찮으셨어? 수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연이가 대답하는 동안 수혁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작년이라면 자신이 한국에 온 지 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만약 그때 소라를 찾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밤에는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시연아, 혹시 아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음악을 지독히 사랑한 사람이었고 꿈을 위해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다고요. 수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말했대요. 정말 소라다운 대답이었죠. 무려 11년이 흘렀는데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오후 내내 시연의 노래를 듣는 동안 수혁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아이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녔더군요. 절대음감을 가진 듯했고 화성을 쌓아 올리는 능력 또한 아주 탁월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누구에게 배운 거니? 혹시 엄마한테? 네, 엄마가 기타 치는 법이랑 노래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네 어머니도 혹시 가수였니? 아니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집은 여기서 많이 머니? 아니요,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자그마한 빌라 2층에 살고 있어요. 시현이 손가락이 향한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수혁은 그 방향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곳을 직접 찾아가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거기서 오래 살았니?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엄마는 저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학교도 이 근처라서요. 어느덧 해가 저물자 시현이는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 노래를 이렇게나 오래 들어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맙다. 정말 멋진 노래들이었어. 수혁은 시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물론 회사 정보는 지운 채 개인 연락처만 적어둔 것이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렴. 아저씨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집으로 향하는 시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라의 병원비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지원할 방법을 찾거나 혹은 다른 명분을 만들어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죠. 내일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현과 소라, 두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노트북을 켜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치료법과 비용, 예후 등 모든 정보를 모조리 수집했죠. 다행히 병은 초기에 발견되었고 꾸준히 치료만 받는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결코 만만치 않았죠. 시현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도와야 한다. 수혁은 곧장 자신의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소라의 치료비를 대고도 남을 만큼의 돈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혁은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연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동시에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죠.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연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소라와 직접 마주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11년 만의 만남은 어떨까? 두려움과 간절함이 교차했다. 집을 나서며 수혁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오늘은 반드시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거라고. 닷새째 되던 날 시장에 도착한 수혁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다. 시연이가 늘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약속보다 1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오늘 오지 않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지. 수혁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주변 상인에게 물었다. 혹시 시연이 오늘 못 보셨습니까? 무슨 일 있나요? 아, 그 아이 엄마가 어젯밤에 말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수혁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응급실이라고요? 예. 새벽녘에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마 시현이 네 빌라 쪽에서 난 소리 같았어요. 그 말에 수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현이가 말했던 바로 그 빌라. 걸어서 10분이면 간다던 바로 그곳.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안 보인 걸 보면 아직 머물고 있을 듯한데요. 그 말을 듣자 수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시연이가 알려준 방향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주택가에 들어서니 비슷한 빌라들이 즐비했다. 어느 곳이 시연인의 집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으나 수혁은 빌라를 하나하나 훑으며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혹시 이 근방에 시현이라는 아이가 사는지 아십니까? 아, 그 기타 들고 다니는 애요? 저기, 저 파란 대문집이요. 그런데 어젯밤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 말에 수혁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파란 대문 앞에 당도하자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그 어떤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2층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우편함엔 며칠 묵은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정말로 병원에 간 게 맞구나. 수혁은 순간 망설였다. 이렇게 무작정 집까지 찾아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시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혼자 병원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접수처의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혹시 어젯밤 강소라라는 환자분께서 오셨는지요? 환자분과 어떤 사이신가요? 아, 지인입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입원하셨네요. 일반 병동 3층 302 호실로 가보세요. 드디어 찾았다. 11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소라를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이다. 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혁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11년 만에 재회. 소라는 과연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수많은 상념 끝에 302 호실 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때 문틈으로 자그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틀림없는 시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괜찮아? 물 좀 가져다 줄까? 수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가냘픈 음성이었지만 틀림없는 소라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강소라. 11년 전보다 훌쩍 수척해졌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침상 곁을 지키고 있는 시현이. 아저씨? 아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입을 열었다. 말했어요. 수혁을 발견한 소라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수혁 씨, 당신이 어떻게... 소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시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소라야. 수혁 역시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해둔 말들이 모두 흩어졌거든요. 엄마, 이 아저씨 아는 분이에요? 시현의 물음에 소라는 눈을 감았다 뜨며 힘들게 대답했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야. 우리, 시현아. 잠깐, 밖에 나가서 음료수 좀 사올래. 아저씨랑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소라가 말하자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 사이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수혁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시연이가 당신 딸이라는 걸. 소라의 질문에 수혁은 시장에서의 일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타와 아이의 노래를 듣고 점점 확신하게 된 과정을요.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수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나왔어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이미 떠나기로 맘먹었잖아요. 소라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안 건 당신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난 후였어요. 연락하려 했지만 당신은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죠. 수혁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부 정리하고 싶다며 번호를 바꿨던 것을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정말 혼자서. 처음엔 버거웠어요. 하지만 시연이가 태어난 후에는 괜찮았어요. 이 아이를 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소라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 소라야.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다 지난 일인데. 그러나 소라의 목소리엔 원망보단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시연이는, 아이는 저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당신이 음악을 아주 사랑했고 자신의 꿈을 위해 떠났다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해줬어요. 수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받아들여 줄래? 내가 시연이 아빠란 걸. 11년 동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소라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당신 병은 괜찮아?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루푸스인 거야?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시연이가 노래해서 버는 돈으론 어림도 없고요. 내가 책임질게. 치료비랑 생활비, 시연이 교육비까지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소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자존심 세우지 마. 시현이를 생각해서라도. 바로 그때 시현이가 음료수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괜찮단다, 시연아. 소라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노래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그 말에 수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제 딸이라니. 시연아, 아저씨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수혁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아저씨랑 제대로 음악을 배워보지 않을래? 넌 정말 재능이 뛰어나. 진짜요? 근데 돈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엄마 치료비도 아저씨가 다 해결해 줄게. 소라가 막으려 했지만 수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동정심이 아니야. 그건 제 의무예요. 그 말에 실린 무게를 소라도 느낀 건지 더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찾아온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수혁이 병원비를 전부 지불했지만 소라는 여전히 그의 동정 같은 도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온 후에도 수혁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엄마, 그 아저씨 또 왔어요. 현관에서 시연이 목소리가 들리자 소라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혁은 매일같이 찾아와 시연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소라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혁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지만 소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색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오직 시현이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노래 배울까요? 오늘은 코드 진행을 좀 배워볼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수혁은 애써 시연에게만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소라의 시선이 계속해서 의식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드디어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 목소리엔 11년간 묵혀온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소라야, 나라고 11년 내내 편했던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버텼는지 알기나 해? 소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애가 졌을 때
낳을 때, 시연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도 난 늘 혼자였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혁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돼? 네가 없던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나 해봤어? 소라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에는 죽어라 일하고, 낮에는 시연이한테 매달리고, 친구란 것들은 하나둘씩 등 돌리고, 부모님께는 죄인이라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수혁은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전부 자기 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가 당신 동정이라도 바란 것 같아? 동정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책임? 소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1년이나 늦어버린 책임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데. 그 말에 수혁은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사라져줄까? 모르겠어.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시현이가 두 사람의 무거운 공기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시현아. 엄마 안 울어. 괜찮아. 소라는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저씨랑 싸운 거야? 시연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아, 아저씨,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연이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왜요? 아직 수업 더 해야 하잖아요. 시연아, 잠깐 들어가 있어. 엄마랑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소라가 시연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수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시연이한테는 상처 주지 마세요. 당연한 소리야. 그 아이한테 상처 줄 생각 추호도 없어. 그럼 앞으로 어쩔 셈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연기처럼 사라지기라도 할 건가요? 소라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수혁 역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죠. 소라야,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잠들기 전 매일 밤 그날을 후회한다고. 수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11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기적이었는지 이제는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어떡해요? 흘러간 시간을 주어 담을 수라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돌릴 수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어. 시현이 아빠로서. 그리고 당신의. 뭐라고요? 소라가 송곳처럼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수혁의 고백에 소라는 당황했죠. 그 말 하지 마요. 지금은 그런 말은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내 진심이야. 정말이야. 11년 동안은 대체 어디 있었는데요? 그 진심이? 이제 와서 갑자기요?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수혁의 물음에 소라는 씁쓸하게 웃었죠. 다시 시작이라니요. 우린 벌써 끝났어요. 11년 전에요. 하지만 우리 딸 시연이가 있잖아. 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혼자 키웠다고요. 제가는 당신의 딸이기 이전에 온전한 제 딸이라고요. 소라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죠. 바로 그때 시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 맞아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질문이었죠. 시현이가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시현아, 소라가 말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시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시현아. 이 아빠가
존재를 몰랐어. 수혁이 애써 설명했지만 시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거짓말.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안 왔잖아요. 시연아, 이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시연이는 소리치고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애한테까지 상처를 줬잖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죠. 소라야, 제발 시간을 줘. 시연이에게 내가 다 설명할게. 시간이요. 제발 우리를 더 흔들지 말아요. 아니, 난 진심이라고. 정말 너희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 11년이나 늦은 가족 말인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수역의 절박함에 소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줘.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시간만 줘. 시현이가 한 번 더 상처받으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소라의 경고는 단호했죠. 수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딸의 거부, 소라의 냉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야 찾은 가족을 또 잃을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해. 그는 밤하늘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11년 전의 과오를 되돌리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차디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수혁의 마음속은 여전히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시현이는 수혁을 계속 피했고 강소라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그가 찾아와도 시현이는 굳게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시연아, 아저씨 오셨어. 소라가 불러도 묵묵부답 안 나올 거예요. 며칠 내내 저 상태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그녀 자신도 감당하기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볼게. 안 돼요. 아이가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소라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소라야. 수혁이 놀라 황급히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어지러워서. 하지만 소라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흘러내렸죠.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라가 완강히 버텼지만 수혁은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엄마. 방에서 나온 시현이의 눈에 쓰러져가는 소라의 모습이 들어왔죠.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시연이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죠. 시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소라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급히 응급실로 향했죠. 시연이는 두려움에 수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단명은 루푸스의 급격한 악화였습니다. 이미 심장까지 병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혁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수혁이 단호히 말했죠.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 이식까지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시현이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이요? 우리 엄마가요? 시연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꼭 고쳐주실 거야. 수혁은 그런 시연이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저기, 그런데 수술비가 아마 수천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노래 더 열심히 할게요. 하루 종일 노래 불러서 돈 벌어 올 거예요. 장공인 노래 하루 종일 노래 불러서 돈 벌어 올 거예요. 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시연아,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못나서 엄마가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책하는 모습에 수혁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시연아, 절대로 네 탓이 아니야. 그날 이후 시연이는 동트기 전부터 밤이 깊도록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다 쉬고 손가락이 아려와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아가, 이제 그만하고 좀 쉬렴. 그러다 쓰러져. 주변 상인들이 말렸지만 시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안 돼요. 엄마 수술비 마련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온종일 노래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죠.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수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팠죠. 병원비를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수혁이 원무과에 연락했죠. 죄송합니다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자분께 직접 전달하시거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혁은 소라는 의식이 없었고 어린 시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며칠 뒤 소라가 겨우 의식을 찾자 수혁은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소라의 대답은 칼날처럼 단호했죠. 대체 왜?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당신 돈으로 목숨을 구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건 빚이 아니라 내 의무라고 했잖소. 의무요? 11년이나 늦은 그 의무를 이제 와서. 소라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결국 시연이마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탈수와 과로였죠. 수혁이 급히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을 때 시현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시연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엄마마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시연이의 절규에 수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수혁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둘러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이라니요.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하느냐. 다만 후자 쪽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소라야, 부탁이야. 수술 받아. 우리 시연이를 위해서라도. 수혁이 애원하듯 말했죠. 시연이 때문에라도 못 받아요. 당신 덕에 엄마가 살았다는 짐을 아이에게 지게 할 순 없어요. 그럼 시현이가 엄마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거야? 그게 떳떳한 기억이라고? 소라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죠. 그때 시연이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엄마, 제발요. 수술 받으세요. 아저씨가 있잖아요. 제발요. 시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돈 제가 커서 전부 갚을게요. 제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갚을게요. 11살 아들의 애원에 소라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소라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시현이를 위해서 제발 수술 받아줘. 수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만일 내가 수술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쩔 건데요? 평생 우리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또다시 도망칠 건가요? 소라는 수혁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떠나. 내 평생을 걸고 시연이랑 너 둘 다 지킬게. 절대 그런 일 없어. 약속할게. 소라는 한참 동안 수혁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수술 받을게요. 그 말에 시연이가 엄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수혁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수술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강소라의 수술 날짜가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수혁은 뜬 눈으로 병원 복도를 지켰고 시현이는 엄마의 침대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만이 멍하니 천장을 보며 말했죠. 내일이면 다 끝나겠구나. 소라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수혁이 답했지만 그 음성엔 불안이 스며 있었죠. 역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수혁은 소라의 말을 잘랐습니다. 수혁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녀가 사과했죠.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아니, 11년간 시연이 아빠가 될 기회를 내가 뺏었잖아. 내 못된 고집으로.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번호만 안 바꿨어도 당신을 먼저 찾아 나섰더라면. 지난 얘긴 그만하자. 우리에겐 앞으로가 중요해. 있잖아. 나 당신 정말 많이 미워했어. 소라가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TV에 나오는 당신을 볼 때마다 왜 우릴 버렸을까 늘 생각했어. 수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시현이에게 내 이야기를 좋게만 해줬구나.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 순 없었어. 그건 내 몫이지 아이가 짊어질 짐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수술실 앞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야 해. 약속. 시연이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꽉 쥐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딸을 두고 어디 가겠어? 소라는 따스한 미소로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죠.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 불러준 그 순간 수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이 한창이던 몇 시간 뒤 원묵과 직원이 수혁을 급히 찾았어요. 저 수술 비용 문제로 드릴 말씀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한 익명의 후원자께서 수술비 전액을 내주시겠다네요. 그런데 이미 결제를 하신 뒤라. 수혁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 큰 돈을 이름도 없이 후원하신 걸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익명을 원하셔서 저희도 모릅니다. 대신 쪽지를 남기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작은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천사와 그 어머니를 응원하며 음악은 세상을 구원하니까요. 그제야 수혁은 깨달았습니다. 시연이의 노래가 닿았던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 수혁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시연이의 진심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와 경과를 알려줬습니다. 수술은 순조롭습니다. 다행히 심장 손상 정도가 우려했던 것보다 경미합니다. 그 말에 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엄마,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 소식이 퍼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발걸음했습니다. 우리 시연이, 엄마는 좀 어때요? 수술 잘 되고 있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 착한 것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현이네를 염려했습니다. 수혁은 이런 따스한 온정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며 수혁은 시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저희가 미워서 떠나셨던 거 아니죠? 절대 아니란다. 아빠가 그땐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 뜬구름 같은 꿈만 뺐다가 가장 소중한 걸 놓친 거지. 그럼 이제 다시는 안 가실 거죠? 절대 안 가. 평생 시연이 곁에 있을 거야. 수혁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사의 말에 기다리던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시연이는 수혁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살았어요, 아빠. 정말로요. 그래, 우리 딸. 엄마, 이제 괜찮아. 수혁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딸아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소라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시현과 수혁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시연아, 엄마, 이제 괜찮아. 소라의 목소리는 가죽팠지만 온기가 가득했죠. 그리고 수혁아, 고마워. 정말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소라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소라야, 정말 미안하다. 11년이나 늦었지만 이제야 사과할게. 수혁이 소라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고집이 너무 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거야. 소라의 그 대답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수혁이 두 사람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개며 다짐했어요. 시현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저도 최고의 딸이 될래요. 시현이가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 다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시연아, 네가 말했던 꿈이 뭐였지? 가수요. 엄마 아빠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그런 가수요. 아빠가 꼭 도와줄게.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게 해줄게. 정말이죠? 약속해요. 수혁은 시연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병실 창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어요.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소라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수혁은 아내와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11해 만에 되찾은 가족,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소중한 이들.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시연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이제부터는 같이 음악을 만들고 함께 웃음을 나누고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세 사람 앞에는 새로운 출발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강소라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의료진마저 혀를 내두를 만큼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가져온 기적일 테죠. 엄마, 우리 정말 집에 가는 거 맞아요? 이시연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소라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건강한 생기가 가득했어요. 이수혁은
모든 퇴원 절차를 끝내고 아내와 딸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수혁이 몰래 준비한 선물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거실엔 멋진 새 피아노가, 시연의 방엔 예쁜 기타가 놓여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시연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음악하라고 아빠가 준비했지. 정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 가족 것이라고요? 물론이지. 이제 우린 완벽한 한 가족인걸. 수혁의 말에 시연은 피아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살며시 눌러보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세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펼쳐졌죠. 수혁은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로 해줄까? 수혁이 부엌에서 물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아빠가 요리도 해요? 그럼 아빠도 이제 살림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조금은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지는 수혁의 모습에 소라와 시연은 미소를 지었죠. 아빠, 저도 도울래요. 시연은 작은 의자를 끌어와 아빠 곁에 섰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죠. 수혁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소라는 기타를, 시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드신 거래요. 시연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곡이야. 수혁이 소라를 사랑스럽게 보며 말했죠. 11해 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내의 음악적 재능을 비로소 온전히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볼까? 정말이요. 우리 셋이서요? 그래. 바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노래를 말이야.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죠. 시현이 홀로 노래하던 그곳에 다 같이 온 겁니다. 어머, 시현이구나. 어머니도 함께 오셨네요. 상인들이 무척 반가워했어요. 몸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시구나. 아빠를 쏙 빼닮았네.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의 수혁은 가슴 벅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들 시현이를 이토록 아껴주셨군요. 그럼요. 우리 시현이는 이 시장의 보물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가족이 함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혁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췄죠. 소라가 기타를 품에 안고 수혁은 휴대용 키보드를 펼쳤습니다. 시연이가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가족이 마음을 모아 처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예요.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아프고 길었지만 이젠 함께 있기에 모든 게 괜찮아. 사랑하는 나의 가족, 고마워.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세 사람의 목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채웠고 듣는 이들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렸죠. 어쩜 이리 아름다울까. 정말 가슴 뭉클하네요. 박수갈채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라와 수혁은 차분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소라가 입을 열었어요. 11년 전 떠나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 늦었지만 이제야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소라의 그 한마디에 수혁의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시연이는 아빠가 돌아온 뒤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생겼다며 무척 기뻐했죠. 아빠, 학교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대요. 저 나가볼까요? 그럼. 그런데 아빠도 저랑 같이 나가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 다 함께 나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요? 물론이지. 우린 이제 한 팀이잖아. 소라야, 할 말이 있는데. 수혁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무슨 말인데? 우리 같이 음악학교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시연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 말이야? 응.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마음껏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 당신의 교육 경험과 내 현장 경험을 더하면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소라의 눈이 환하게 빛났죠. 정말 좋은 생각이야. 분명 시현이도 기뻐할 거야. 시현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세 가족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음악 학교를 세워볼까 하는데 시현이는 어때? 진짜요? 와, 시연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어요. 그럼 저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을 못 배우는 친구들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지. 너무 좋아요. 저도 도울 일 있을까요? 와,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네요. 아빠는 음악, 총괄 프로듀싱을, 엄마는 기초 교육을 맡고, 우리 시연이는 전 뭘 하죠? 넌 우리 학교의 제1호 학생이자 홍보대사란다. 제가요? 홍보대사? 너의 이야기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홍보는 없거든. 그 말에 시현이는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인 음악학교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부지를 찾는 일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죠. 여기는 어떨까? 수혁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시장과 가까워서 아이들 통하기도 편할 것 같아. 저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노래 부르던 곳이 바로 저기 보여요. 시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어느덧 저녁, 소라가 수혁에게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정말로. 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었어. 사랑하니까. 나도 이제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아. 그 한마디에 수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싹 트는 순간이었죠. 우리 정말 행복하다. 시연이가 엄마 아빠 품에 파고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됐네. 소라가 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우리 세 식구는 함께일 테니까. 수혁이 두 사람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을 비추는 조명마저 포근했죠. 피아노 위엔 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악보가 놓여 있었죠. 11년 만에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연이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